자, 저희 기초 솔루션 책 449페이지의 주제별 이론이야. 또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법인세 회계, 법인세 회계 배우셨던 내용 복습해 보시면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었고, 그래서 해야 될 회계 처리는 크게 두 가지. 이 두 가지가 일단 단기 법인세에 대한 회계 처리였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기중에 납부한 세금은 성급 법인세, 단기 법인세 자산으로 정해놓고 기말에 법인세 부담액을 계산해서 미리 낸 세금에서 뺀 추가로 내야 될 세금, 단기 법인세 부채를 부채로 인식합니다. 미지급 법인세. 그래서 그 다음부터 3월 31일 내면 되죠. 그래서 이런 단기에 내야 될 세금에 대해서 회계 처리하게 되면 그 법인세 비용 하나 등장합니다. 그 다음 이연 법인세 자산부채. 이연 법인세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되겠죠. 그 이연 법인세 발생 원인은 유보 조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보는 언제나 반대보호로 추인되기 때문에 그 미래에 추인되는 연도에 과세소득에 영향을 미쳐서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야 된다.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야 된다. 그래서 더 낼 세금을 이연법인세 부채로, 덜 낼 세금을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회계 처리는 기초와 기말의 차이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면서 법인세 비용을 조정하는 회계 처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법인세 비용이 하나 더 등장하죠. 그래서 해야 될 회계 처리는 크게 이렇게 두 가지. 기말 단기 법인세 부담액을 이렇게 계산해서 법인세 비용을 인식하시면 되고, 그다음 기초와 기말의 이연법인세 자산부채 변동을 이렇게 조정하면서 법인세 비용 인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일단 법인세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가 끝나는데,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고려할 게 바로 기간 내 배분이죠. 그래서 이러한 그 법인세 관련된 자산부채의 변동, 그 변동이 원인이 단기 손익이 아니한다면 단기 손익인 법인세 효과가 아닌 다른 자본 항목으로 분류를 하셔야 됩니다. 이 자산부채의 변동이 단기 손익에 의해서 발생한 게 아니다. 근데 법인세 비용은 단기 손익에 의해서만 법인세 효과만 기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 손익이 아닌 다른 원인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는 다른 자본에 반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논리를 이렇게 설명드렸었죠. 그래서 회사의 과세소득에 자기주식 처분익 같은 다른 자본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은 그 다른 자본 항목 때문에 낸 세금은 이렇게 해당 자기주식 처분익으로 3,000원 쓰시고, 나머지 세전손익 관련된 법인세 비용만 법인세 비용으로 쓰셔야 된다. 그래야지 이익영위나 자본, 자기주식 처분이익 같은 자본들이 올바르게 표시가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런 기간 내 배분은 이제 단기 법인세뿐만 아니라 이연 법인세에 대해서도 일어나죠. 이연 법인세에 대해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연 법인세 항목에 대해서 기간 내 배분을 하는 항목들을 이렇게 총 5가지를 보셨었는데, 그 중에서 주로 보셨던 것은 이 두 가지. 주로 어떻게 기간 내 배분이 발생한지 다 유추까지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친구 또 설명을 드렸었죠. 그죠? 그래서 결국 저희가 드리는 뭐냐면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이연 법인세 부채에서 발생한 법인세 효과에 해당하는 기간 내 배분 항목을 각각의 기타 포괄 손익 또는 자본에 배분을 해서 정말 손익 때문에 발생한 법인세 효과만 법인세 비용에 넣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기간 내 배분을 한다고 해서 저희가 해야 될 일, 요거 원래 해야 될 숫자는 3개, 회계 처리는 2개. 요 해야 될 일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죠? 일단 이 숫자 3개를 먼저 계산하시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산부채 변동을 계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손익이 어떠한 손익 때문에 발생했느냐 또는 어떠한 자본 때문에 발생했느냐를 안분하는 것은 맨 마지막에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기간 내 배분을 한다고 해서 여기 계산되는 숫자들을 계산하는 거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이 하시면 됐었죠. 그래서 법인세계는 이렇게 숫자는 3개, 회계 처리는 2개를 통해서 다 정리할 수 있고, 네, 기간 내 배분 대상이 되는 항목들 모두 정리해 보셨죠. 자, 그다음에 보셨던 것은 주당이익입니다. 주당이익. 주당이익은 크게 두 가지. 기본 주당이익과 희석 주당이익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기본 주당이나 희석 주당이익 계산에 역산하는 문제들이 종종 출제가 될 수 있는데요. 자, 어제 잠깐 그 진도 나가면서 말씀을 안 드렸던 게, 희석 주당이익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1차 시험에서는 저 희석 주당이익 관련된 잠적보통주의 금액들을 다 줍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전환후 손주 같은 자료들 주고, 그 전환후 손주의 배당금이 얼마냐, 그럼 그를 계산할 수 있는 자료 줍니다. 또는 직접 전환후 손주 배당금이 얼마인지 줄 수도 있고요. 또는 전환사채나 신규수거사채와 관련돼 있는 이자 비용, 그래서 잠적보통제 이익에 해당하는 이자 비용 얼마, 이런 것들을 보통 제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환사채 이자 비용이나 또는 신규수거사채의 그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부분 이자 비용을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한 문제 저희 보셨었죠? 잠깐만 보실까요? 기초솔루션 책 몇 페이지 보시면 되냐면 477페이지에 355번 문제가 있습니다. 477페이지 355번 문제 보시면은 그 문제가 바로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직접 계산해서 이 잠적보통제 이익을 계산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접 계산해야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전환사채 내용을 되살리셔서 계산해 보셔야겠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굉장히 좀 그나마 쉽게 풀 수 있었던 이유가 그 전환사채를 행사하지 않았죠.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전환사채를 행사했다. 그래서 그 전환사채를 뭐 40%만큼 행사했다.
그러면은 그 40% 행사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60%에 대한 전환사채 이자 비용을 이 잠적보통제 이익을 얻는 그런 작업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출제 유형에다가 좀 복합금융 상품에 대한 주제가 특히 전환사채나 신규수 건물 사채에 대한 내용이 희석주당익과 같이 결합되어 출제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린 거였습니다. 자, 그렇고요. 그래서 기본주당익과 희석주당익의 내용 잠깐 정리해보면은 일단 주당익이라는 것은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주당익 종류 기본주당익과 희석주당익 단기순이익기준 계속영업이익 기준 계산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 기본주당익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분모에 들어가는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가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주식이 새로 발행돼서 유통될 때 그때부터 가중평균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주식을 다시 되사서 유통되지 않을 때 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게 첫 번째는 무상증자 등 그래서 무상증자, 주식배당, 주식분할, 주식병합같이 전체 자본의 변동 없이 주식수만 변동하는 사건들은 그 무상증자 일어난 날짜부터 주식이 새로 발행됐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날짜부터 새로 이익 창출에 기여했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발행된 날짜부터 잠적보통주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무상증자의 대상이 되었던 원본에 비례적으로 반영한다. 그래서 저 무상증자 비율 등을 비례적으로 조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말씀드릴 내용은 뭐 이건 1차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그 비례 수정을 어떻게 하느냐. 과거에 비교 표시되는 재무제표까지 소급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X1년도에 저희가 주당익 계산할 때 12,000원 나누기 100주 이렇게 해서 120원 주당익 계산했다 가정해 볼게요. 그래서 이게 이익이고 주식수에서 주당익이 120원이다 계산했습니다. 그럼 X1년도에는 120원 그냥 표시하시면 돼요. 근데 X2년도가 되어서 여기서 무상증자를 했다 가정해 볼게요. 20%. 그럼 X2년도에 주식수 계산할 때만 비례적으로 그 20%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X1년도에 주당익 계산했던 것을 이 녀석을 소급 수정해요. 이렇게 소급 수정합니다. 20%를 늘려서 X1년도의 주식수도 원래 120주였던 것처럼 소급해서 수정을 합니다.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X1년도에 그 주당익이 비교 표시되기 때문에 X2년도 재무제표에는 X1년도 재무제표가 같이 비교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X2년도의 주식수는 요 무상증자를 반영한 무상증자 후의 주식수를 계산하는데 X1년도의 주식수는 그걸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 비교가 안 됩니다. 그래서 X1년도의 주식수도 소급해 수정한다. 소급한다. 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2차 시험에 딱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요. 1차 시험에서는 말문제 정도로만 언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자, 다른 친구들은 한번 보시면 되죠. 전환금융상품, 자기주식, 취득처분, 조건 발행주식. 그 다음에 추가로 보셨던 게 바로 유상증자 중에서 좀 특이한 케이스.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의 경우. 자,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의 경우는 공정가치로 유상증자 했을 때 그 유상증자와 공짜로 주식을 발행한 무상증자가 혼합되어 있다. 그래서 그걸 구분해줘야 된다. 살펴보셨었죠. 그래서 실제 발행된 주식수를 이렇게 해서 발행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하시고 그 발행 금액 받으면서 주식의 공정가치, 주가로 발행했을 때 여기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수 그래서 무상증자 주식수를 계산하신 다음에 무상증자 비율대로 비율을 조정했었다. 이런 것도 기억나시죠? 그죠? 그래서 산식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희석주당익을 계산해서 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이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주식수를 쪼갤 때 공정가치 미만 유상증자 주식수를 이렇게 쪼갤 때 여기에 쓰이는 공정가치 주가는 유상증자 날짜의 주가를 쓰시면 됩니다. 유상증자 뭐 전날 또는 유상증자 일의 주가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요 산식에 요 공정가치라고 나 있는데 그 공정가치가 언제 공정가치냐? 요 공정가치가 유상증자일 공정가치입니다. 유증일 주가예요. 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그 희석주당익에서 잠적보통제에 대해서 자기주식법을 쓸 때 그 평균 주가로 자기주식을 취득한다 이런 내용 배우셨었죠. 거기서는 평균 주가를 씁니다. 1년 동안의 평균 주가를 써서 자기주식법을 써서 희석주당익 계산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평균 주가가 아니라 뭐다? 유상증자 전날, 직전날의 주가입니다. 주가가 여러 개가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주가로 계산하는지 이것도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 솔루션 책에다가 메모를 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380페이지 380페이지 맨 밑에 참고에 공정가치 유상증자 해서 유상증자 총 발행금액 나누기 공정가치 한 개 공정가치 유상증자 주식수다라고 다 있는데 그 나누기 공정가치 되어 있는 그 공정가치가 유상증자 1의 공정가치를 말하는 것이고요. 반면에 382페이지에 이번에 잠적보통 주식수 동그라미 1번 표에 보시면은 그 파란색 글씨 권리 행사 시 자원의 유입액
이라고 나와 있죠. 거기 나누기 평균 주가. 이 친구는 평균 주가로 자기 주법을 씁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에 주가를 쓰는지가 함정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분자에 들어가는 보통주 단기순이익은 회사의 단기순이익에서 우선주가 가져간 이익을 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선주 형태별로 이렇게 여러 가지를 뺄 수 있는데, 일단 비누적적 우선주면 결의 될 세후 우선주 배당금 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누적적 우선주는 결의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분, 전기분은 안 됩니다. 단기분 빼셔야 되겠고요. 전환 우선주 유도 전환 대가는 그 지급한 금액 모두 다 빼시면 됩니다. 전환 우선주에게 전환하면 내가 돈 더 줄게, 이렇게 더 주는 돈은 다 빼시면 돼요. 우선주 재입 대가, 이 녀석은 부호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선주를 대사하면서 받은 것, 줄 것, 준 것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우선주 장부액이 받아오는 항목이고, 재입 대가는 주는 돈을 말합니다. 주고받은 것을 비교해서 더 주면은 이렇게 계산된 부호가 마이너스면은 마이너스로 빼시면 되고요. 이 부호가 플러스다, 받은 게 더 크다, 준 게 더 작다, 플러스다라고 한다면은 저게 그냥 더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그냥 빼시면 되는데, 우선 재입 대가는 받은 것 준 걸 비교해서 더 준 금액을 빼시면 된다. 부호 조심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계산된 보통주 단기순이익을 가중평균 유통보통 지수로 나누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주당이 계산이 되고요. 자, 희석주당이 보도록 하실게요. 희석주당이. 희석주당의 산식은 이렇게 기본주당이 계산하는 산식, 보통주당기순이익 나누기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이 산식에다가 잠적보통주의 이익, 이거 잠적보통주의 주식수, 그래서 잠적보통주라는 걸 고려해서 계산한 주당이익을 말하죠. 그럼 잠적보통주라는 건 뭐냐면 보통주가 될 수 있는, 보통주를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금융상품을 다 잠적보통주라 합니다. 전환사채, 전환우선주, 신지수권사채, 그냥 신지수권, 주식선택권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런 그 잠적보통주를 고려해서 희석주당이익이랑 계산하는 이유는 이 잠적보통주 때문에 주당이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희석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보통주가 먹는 주당이익을 잠적보통주가 야 같이 먹자라고 뺏어 먹을 수 있으면 그 주당이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위험을 미리 다른 사람들이 알려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석주당이익 계산하기 위해서는 뭘 공부하셔야 되느냐? 이미 보통주 단기수니까 가중평균 유통보통 주식수 계산은 배우셨기 때문에 이 친구들 잠적보통주별로 이익이 얼마나 되는지, 이익을 얼마나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잠적보통주별로 주식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의 잠적보통주별로 어떻게 계산하느냐? 일단 잠적보통 주식수라는 것은 간단합니다. 개념은 굉장히 간단해요. 권리가 행사되어서 발행될 보통주. 이게 답니다. 그래서 기초 시점부터 존재했던, 또는 단기에 발행된 친구는 단기 발행 시점부터 존재했던 그 잠적보통주가 몽땅 다 행사된다. 처음부터 보통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발행될 주식수를 계산하시면 되겠고, 물론 그 주식수 계산하실 때 이 가중평균, 기산일 가중평균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1년 내내 잠적보통주로 존재한 게 아니라 이렇게 전기에 발행된 친구가 단기 중에 행사가 될 수 있고, 단기에 발행된 친구가 또 단기 중에 행사될 수 있고, 전기에 발행된 친구가 단기에 행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단기에 발행된 친구가 단기에 또 행사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조합에 따라서 단기 중에 잠적보통주로 존재한 기간이 1년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중평균 해주셔야 된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 분자에 들어간 잠적보통주 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이렇게 권리가 행사됐을 때 발생하지 않은 지출들을 다시 포함시켜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냥 단순히 발생하지 않을 지출이라고 해서 이해할 수 있지만 이런 거예요. 결국 이 잠적보통주가 가져가는 이익들은 회사의 이익에서 뺏어주는 겁니다. 회사가 번 돈을 뺏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결국 최종적으로 저희 보통주가 가져가는 이익이 어떻게 계산되는 거냐면, 단기순이익에서 우선주가 가져가는 이익을 빼는 것이지만, 이 단기순이익이 어떻게 계산돼요? 매출액부터 시작해서 매출원가, 뭐 감가상각비, 이자비용, 이런 수많은 손익들을 다 정리한 게 단기순이익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매출액 번 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비용들을 빼서 단기순이익 계산하고, 거기서 또 다시 우선주익을 빼서 계산하는 게 보통 단기순이익인데, 이 보통주가 가져가는 이익을 계산하기까지 중간중간에 잠적보통주가 자기 이익으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전환사채는 여기서 이자비용 가져가고요. 그 다음에 신지수검사채도 상환할증금 이자비용 가져가고요. 전환우선주 배당금 가져가고요. 그다음 주식선택권은 뭐 주식보상비용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이익을 중간중간에 잠적보통주가 먼저 가져가요. 남은 것을 보통주가 먹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잠적보통주 이익을 하면 그 가져간 이익을, 야, 내가 보통주 될 테니까 혼자서 안 가져갈게, 그래서 안 빼갈게, 같이 먹자 라고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을 잠적보통주 이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전환사채는 행사가 돼서 보통주가 되면 이자비용 혼자서 빼먹지 않을 거고요.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고, 그 다음에 전환우선주 배당금 여기 다시 되돌려 놓을 것이고, 다만 신지수검사채의 경우는 행사가 되어도 그 이자비용을 다시 빼간 것을 다시 되돌려 놓지 않습니다. 행사가 된다 하더라도 상환할증금 해당분 이자비용만 다시 되돌려 놓지, 사채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이자를 계속 가져가요. 잠적보통주 이익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잠적보통제 이익이라는 것은 원래 잠적보통제가 이러한 이익에서 빼가던 그 자원들을 보통제가 됐을 때 혼자서 가져가지 않고 여기서 빼지 않는 금액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잠적보통 지수와 잠적보통제 이익을 각각의 잠적보통제별로 정리를 해봤었죠. 그래서 전환금융상품은 전환되었을 때 발행될 지수가 잠적보통 지수고요. 그다음 잠적보통제 이익은 전환후 손주는 전환후 손주 배당금, 전환사채는 이자비용. 물론 이거 법인세 효과 고려하셔야겠죠. 그다음 옵션과 주식 매입권은 이렇게 잠적보통 지수는 자기주법을 씁니다. 옵션이나 주식 매입권부터는 회사에 주식이 발행될 때 돈을 받기 때문에 그 받은 돈으로 발행했던 주식을 다시 뺏어온다 라고 가정을 하죠. 그래서 평균 주가만큼의 돈을 쥐어주면서 발행했던 주식을 뺏어와서 최종적으로 발행된 주식수가 몇 주인지를 계산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주가 발행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렇게 계산된 주식수가 뭐 30주다. 그러면은 70주만 최종적으로 발행이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런 자기주법을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규수검사채의 잠적보통제이익은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이자비용만 넣으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복습은 끝났고요. 저 주식선택권은 1차 시험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패스하시고 자, 어제 보지 않으셨던 조건부 주식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